수많은 드라마와 소설, 영화에서 매창은 언제나 허균의 연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허균의 뒤에 있던 숨은 조력자로, 때로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눈 동반자로, 때로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간 비극적 여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역사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매창과 허균,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매창은 1573년에 태어나 16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기생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궤적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균은 한양에서 벼슬을 했고 매창은 평양에서 기생으로 활동하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매창은 허균의 연인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야기의 힘에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드라마와 소설은 역사적 인물들을 재해석하여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과 제작자들은 더욱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존 인물들을 자유자재로 조합했습니다. 허균은 이미 홍길동전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서를 쓰며 신분 타파를 주장했던 개혁가였고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창은 아름다운 기생이자 재능 있는 시인으로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창작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만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을까? 파격적인 개혁가와 재능 있는 기생, 신분을 초월한 사랑, 학문에 대한 열정과 예술혼이 만나는 순간. 이보다 더 완벽한 로맨스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허균과 매창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나온 수많은 소설과 영화, 연극에서도 이 설정이 반복되면서 허균은 점점 더 견고한 사실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애절합니다. 실제 매창이 사랑했던 사람은 허균이 아닌 유희경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유희경.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희경은 허균처럼 역사책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못한 인물이니까요. 그는 고위 관직에 오르지도 못했고 후세에 전해질 만한 큰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즐겼던 그 시대 수많은 선비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평범함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진실하고 애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나 명예와는 무관한 순수하게 마음과 마음이 만난 인연이었으니까요. 매창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시재를 가진 여류문인이었습니다. 매창집이라는 시집까지 전해질 정도로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당대에도 인정받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당시 선비들과 당당하게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희경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창의 재능과 인품에 깊이 매료되었고 매창 또한 그의 진실한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매창이 남긴 시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일장무어 황혼도그루. 낮에는 길게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홀로 누각에 기대어. 이 짧은 시구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온종일 말없이 앉아서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해가 저물면 홀로 누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유희경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구도 들어보겠습니다. 춘 거출의 하소식, 오리 활약 1년행. 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무슨 소식 있으랴. 오리길 꽃잎 떨어져 1년이 흘러가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그리운 1호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단지 꽃만이 피었다 지고 그렇게 세월만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창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허균과의 화려한 로맨스가 아닌 조용하고 애절한 기다림으로 점철된 현실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오직 시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슬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허균은 홍길동 전전이라는 파격적인 책을 남겼기에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었지만 유희경은 그런 기념비적 업적이 없었기에 시간의 저편으로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매창이 남긴 시 속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그들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라마나 소설보다 더 진실하고 더 애틋한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어야 할 것은 허구의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매창이 남긴 시와 그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허균과 매창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창작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가려버려서는 안 되겠죠. 매창과 유희경, 이 잊혀진 연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의 점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화려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된 사랑이지만 그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애절했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로 승화시킨 한 여인의 예술원. 이것이 바로 진짜 매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잊혀진 사랑의 편린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매창과 유희경. 역사가 외면했지만 시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창과 유희경.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중기의 시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조선 사회는 유교적 질서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7살만 되어도 남녀는 함께 앉지 않았고 여인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기생은 천민 신분으로 설령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사회적으로는 최하층에 속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엄격한 사회에서 문학과 예술만큼은 신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시 한 수, 노래 한 곡으로 기생도 양반과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뚫고 매창은 시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매창의 본명은 문란이었습니다. 문학의 난초라는 뜻이니 그녀의 부모도 딸이 글재주를 갖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택한 호는 매창 매화 창가의 여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굴복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창가는 안과 밖을 잇는 경계의 공간이죠. 매창이라는 호에는 그녀의 성격과 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꽃처럼 아름다운 씨를 피워낸 강인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던 그 애틋한 마음. 매창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평양 관기로 등록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문학에 있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춤과 노래에 전념할 때 매창은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의 작품은 물론이고 조선의 문인들이 남긴 시까지 섭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시를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말입니다. 매창의 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상월명 주인취 하락춘 귀객자수.
강 위에 달이 밝아 술 마신 사람은 취하고 꽃 떨어지고 봄 돌아가니 나그네 홀로 수심에 잠기네. 이 시에서 느껴지는 정서의 깊이와 표현의 섬세함을 달빛 아래서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꽃잎이 떨어지는 봄날에 혼자 수심에 잠긴 나그네의 심정을 대비시켜 놓으니 읽는 이의 마음도 저절로 애잔해집니다. 이런 시를 기생이 지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인들 사이에서 매창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유희경이라는 선비가 나타납니다. 유희경, 진주 유씨 출신의 이 선비는 당대의 다른 관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지만 정치적 야심보다는 문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세나 권력보다는 시와 술 그리고 진솔한 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풍류인이었죠. 그런 그에게 매창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를 잘 짓는 기생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를 접할수록, 그녀와 시를 주고받을수록 유희경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창은 그에게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시인이었습니다. 신분은 다를지언정 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만큼은 자신과 견줄 만한 진정한 문학 동지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처음부터 격정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나 시였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교유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회를 열고 서로에게 시를 증답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매창과 유희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에게 시를 건네고 그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보내고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시에는 단순한 문학적 교유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묻어나는 구절들, 은은한 애정을 품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창의 또 다른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일장무어 황혼도그룹. 낮에는 길게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녁이 되면 홀로 누각에 기대어. 이 시구는 매창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시와 노래를 읊으며 웃어 보이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면 그제서야 홀로 누각에 올라 자신의 진심과 마주합니다. 그 누각에서 바라보는 곳에 유희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보낸 시를 읽으며 그를 그리워했을까요? 유희경도 매창에게 시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천 풍월대하정. 이천의 바람과 달빛이 나의 정을 대신하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자연의 바람과 달빛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표현인가요? 시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단순한 문학적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감정을 나누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깊이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시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생과 양반이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었고 함께 거닐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시 속에서만큼은 그들은 동등했습니다. 시인과 시인으로 한 사람의 인간과 또 다른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랑의 증거로 사진이나 편지, 메시지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매창과 유희경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시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야말로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전설이나 풍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살아있는 인연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허균과 매창의 러브스토리는 훗날 작가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허구였습니다. 하지만 유희경과 매창이 주고받은 시들은 진짜 기록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주고받았던 마음의 편지들인 것입니다. 시가 곧 사랑이었고 사랑이 곧 시였던 시대. 그 속에서 매창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기생과 양반이라는 사회적 거리는 아무리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을 만큼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를 주고받는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의 모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신분도 지위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시인과 시인으로만 마주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는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시를 통해 만났고 시를 통해 사랑했으며 시를 통해 이별의 아픔까지도 견뎌냈습니다. 매창은 시 속에서 사랑했고 시 속에서 기다렸으며 시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구들은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희경. 하지만 아름다운 시로 맺어진 이 인연에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는 결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매창과 유희경, 두 사람의 사랑은 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생과 선비. 이 두 신분 사이에는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 있어도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철저한 신분제와 유교적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는 명문가의 규수와 혼인하여 가문을 잇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집안의 영광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반면 기생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무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 불러도 그녀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통해 한 남자의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창과 유희경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유희경은 매창을 사랑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남긴 시 곳곳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 앞에서는 반드시 감추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는 진주 유씨 가문의 선비로서 유학자로서 체면과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창은 그런 자리에서는 언제나 풍류의 자리에서 잠시 머무는 기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 앞에서는 마치 일시적인 유희의 대상인 양대해야 했던 그 마음이. 매창은 그 괴리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는 더욱 애절하고 더욱 절망적입니다. 춘산설소수 유입한강가. 봄산에 눈 녹인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네. 언뜻 보면 단순한 자연 묘사 같지만 이 시구에는 매창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봄이 되어 산 위에 눈이 녹으면 그 물은 어김없이 강으로 흘러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매창은 자신의 사랑을 그 눈 녹은 물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유희경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랑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따라 흘러가는 물처럼 자신의 사랑 또한 되돌릴 수 없음을 받아들인 매창의 체념이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만큼 고통도 깊었습니다. 유희경은 매창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회적 체면과 가문의 기대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그녀와 진실한 마음을 나누었지만 동시에 세상 앞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순적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남자가 오히려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야 했던 그 아이러니가 매창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이상 이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를 통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유희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또 다른 시는 더욱 처절합니다. 인간다박행, 천지자무정. 인간 세상은 박복한 일이 많고 하늘과 땅은 스스로 무정하구나. 여기서 박행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는 주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창은 자신을 박행한 여인, 즉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무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조차도 자신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절망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에 맞서는 외로운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유희경 역시 이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매창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시대와 신분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가 정치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쩌면 그가 권력이나 출세보다는 문학과 풍류를 더 중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매창을 지켜낼 힘도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가 높은 관직에 있는 권력자였다면 매창을 첩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평범한 선비였고 사회의 시선을 감수하며 매창과의 사랑을 관철할 용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사랑의 비극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도 끝까지 지켜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 앞에서는 언제나 금단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만 시 속에서만 그리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만 서로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가식과 체면 속에서 살아야 했고 밤이 되어서야 시를 통해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운 사랑이었을까요? 매창의 또 다른 시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합니다. 고등반야후 불각노점에 외로운 등불이 밤비와 짝하고 모르는 사이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고등, 외로운 등불. 이 등불은 바로 매창 자신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지만 정작 자신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존재. 그리고 그 등불과 함께하는 것은 야후 밤비뿐입니다. 밤비는 슬픔의 상징입니다. 낮의 화창함과는 대조적으로 밤에 내리는 비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매창은 그런 밤비 속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불각노점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고 오랜 슬픔이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무의식 중에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벽은 단순히 두 개인 사이의 신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질서 전체, 수백 년간 굳어진 유교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시대 자체가 세워놓은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매창과 유희경은 이 벽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사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꿈은 아름다웠지만 깨어있는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왜 이리 생명이 짧을까요? 매창의 사랑도 그녀의 삶도 마치 봄날의 꽃처럼 짧고 덧없었습니다. 사랑은 뜨겁고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예견된 이별이었고 그 이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매창의 삶 자체가 유난히도 짧은 봄과 같았습니다.
꽃은 피었으나 오래 머물지 못했고 향기는 진했으나 금세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매창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불려다니며 술자리와 연회를 견뎌야 했던 생활, 몸이 아파도 웃음을 지어야 했던 일상, 마음이 괴로워도 노래를 불러야 했던 현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점점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깊은 시름과 끝없는 그리움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독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으나 지킬 수 없고 가까이에 있으나 늘 멀리 떨어진 듯한 살.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끝내 하나 될 수 없는 운명. 이런 모순적 상황이 매창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유희경은 결국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관직의 의무, 가문의 기대, 사회적 체면이라는 무거운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매창은 또다시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부르며 시를 주고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두 사람을 끝내 갈라놓았습니다. 남겨진 매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의 시를 통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춘풍불의 수, 낙화유만지. 봄바람은 시름을 알지 못하고 떨어진 꽃잎만이 땅에 가득하네. 이 시구에서 봄바람은 무심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매창의 슬픔을 알지도 못한 채 관심도 없다는 듯 그저 흘러갑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지만 정작 매창의 마음속에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화유만지 마이너스 떨어진 꽃잎만이 땅에 가득하다는 표현을 보세요. 아름다웠던 사랑은 시들고 흩어져서 이제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꽃잎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별의 흔적, 사랑했던 기억의 파편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매창은 기다렸습니다. 유희경이 떠난 뒤에도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마음속 깊이 알면서도 그녀는 늘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신의 호처럼 매창 매화 창가의 여인이 되어 그를 그리워하며 또다시 시를 읊었습니다. 절매봉역사 기어농두인. 매화를 꺾어 역관에게 맡겨 멀리 있는 그대에게 전하네. 얼마나 애절한 표현인가요? 매화를 꺾어서 전령에게 맡겨 먼 곳에 있는 연인에게 보내겠다는 이 시구는 마치 사랑의 편지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매화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 향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창이 아무리 간절히 꺾어보낸 매화도 결코 유희경의 손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늘 중간에서 잘리고 세상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창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병든 몸, 상처받은 마음, 끝없는 기다림.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의 운명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끝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의 시는 더욱 깊은 절망의 색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여조로 취산제수유. 인생은 아침 이슬 같아서 모였다 흩어짐이 한순간이로다. 짧은 삶, 짧은 사랑. 매창은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아침 이슬처럼 덧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풀잎 위에 맺혀있던 이슬이 해가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듯 인간의 만남과 이별도 그런 것이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녀의 시 한 줄 한 줄이 더욱 애절하게,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간절했고
덧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진실했습니다. 매창의 병세가 깊어지자 사랑은 더욱 잔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희경은 그녀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이 식어서인지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는 죽어가는 매창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매창은 홀로 남아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생 한 사람의 생이 꺼져가는 일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곧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모두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매창은 병상에서조차 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는 그녀의 사랑이자 그리움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고운 수말리 불복도 인간. 외로운 구름만 리를 흘러가니 다시는 인간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리. 외로운 구름이 되어 떠나가는 여인. 매창은 그렇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눈길은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희경.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녀의 전 생애가 의미를 가졌던 그 사람을 향해서 1610년 매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7의 나이였습니다. 짧은 봄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녀의 생은 병과 시름 속에 쓰러졌고 남겨진 것은 긴 이별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함께했던 추억도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 이별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녀가 남긴 시들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창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녀의 시는 길었습니다. 그 시들은 시간의 강을 건너 4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증명합니다. 짧은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육신은 사라졌지만 시는 남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을 노래한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610년 매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7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치 봄날 하루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너무도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기생 한 명의 죽음이 세상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녀의 몸만 거두어 갔을 뿐 그녀가 남긴 시는 거두어 가지 못했습니다. 매창이 떠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시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생의 시가 문인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했던 조선 사회에서 천민 출신의 기생이 지은 시가 양반 문인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재능이 뛰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매창의 재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약 매창이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는 평가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재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매창이 정말로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을 것이고 수많은 명작을 남겼을 것이며 역사책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으로 그것도 기생으로 태어났기에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제약 때문에 그녀의 시는 더욱 절절하고 진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희경은 어땠을까요? 그는 끝내 매창을 자신의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신분의 벽 앞에서 그도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희경이 매창의 죽음 이후 남긴 시를 보면 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사성 목리 성우배처연. 그리움은 꿈속에서만 이루어지고 깨어나면 더욱 서글퍼라. 꿈에서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인. 꿈속에서는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이미 매창이 없습니다. 유희경의 가슴 속에 매창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그리움으로. 하지만 매창의 진짜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창이 떠난 뒤에도 그녀의 시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시는 문학으로 남아 신분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후대의 문인들은 그녀의 시를 모아 매창집이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시편들만으로도 우리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깊이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는 단순한 개인적 사랑 고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창의 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애환을 대표합니다. 억눌린 신분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여성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여성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오늘날 우리의 가슴까지 와닿고 있습니다. 매창의 삶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것은 짧고 불행한 듯 보입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37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삶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슬픔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시대의 아픔을, 여성의 목소리를 시 속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단순히 비운의 여인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인으로 한 인간으로 역사를 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창이 남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계유사 유시불후.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오직 시만은 썩지 않으리. 이 한 구절 속에 매창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권력도 부도 지위도 모두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시는 다릅니다. 진실한 감정으로 쓰여진 시, 영혼의 울림이 담긴 시는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매창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사라질지라도 자신이 남긴 시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짧은 삶과 긴 이별 끝에 매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시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사랑을 담은 시는 영원히 남습니다. 몸은 흙이 되어도 영혼은 시 속에서 계속 숨쉽니다. 매창과 유희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었고 시로서 기록된 운명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가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남겨진 시편을 통해 확인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애절하고 더 진실하며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시를 읽으며 눈시울을 적시는 이유는 그 사랑이 결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못했기에 더 아름답고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영원합니다. 미완성이 때로는 완성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법입니다. 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400여 년 전 짧은 봄날에 피어난 매창의 살. 그녀는 육신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고 깊은 그녀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시 속에는 지금도 한 여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끝내 함께할 수 없어도 나는 그대를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 시가 있는 한 나의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